속으로. 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정치적인 선물을 안긴 연방 대법원의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 결정이 이제 11월 대선을 앞둔 정가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을 제시한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미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변했다면서 탄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사상 최고치를 연달아 돌파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반기 첫날에도 동반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반면에 국제시장은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 발행이 될 일본의 만엔권 이 집회에 한국 경제 침탈 장본인인 시부사와의 얼굴이 등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광복해는 성명을 통해서 한일 수교 6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라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어제 이를 찬성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한국이나 미국의 법원 주요 판결이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진보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백악관 재임 때 행위는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 권한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고 그 외에 공적인 행위, 오피셜한 행위는 면제받는 것으로 역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고요. 다만 한 가지 사적인 행위, 언오피셜한 행위에 대해서만 면책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트럼프가 사실상 굉장히 유리한 그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네, 판결문이 좀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쉽게 정리를 하면 트럼프의 대선 결과 불복 그리고 결과 뒤집기 행위가 무죄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쉽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기소된 범죄 사실 가운데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법무부 당국자들과 논의한 내용이 절대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바로 이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고요. 또 지난 2021년 1월 달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면책으로 추정된다. 이런 견해를 제시하면서 역시 면죄부를 준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 대선이 이제 넉 달 뒤로 다가왔는데 이 트럼프 후보는 이제 법적 부담에서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까? 그러면은 100%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 부담에서 해방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아주 홀가분하게 만들어준 셈이 되고 말았는데요. 형식적으로는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지는 남겨두긴 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11월 5일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승리를 안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과 1차 TV 토론을 가졌는데 그때 트럼프가 압승을 거두면서 이제 트럼프 대세로는 날개를 달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하급심 법원에서도 이같이 대법원 가이드라인을 트럼프 혐의 사실에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는데도 몇 달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에 트럼프 재판이 시작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이 모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제기가 되었는데 사실 트럼프 캠프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을 100% 이상 달성한 셈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법원의 판결이 트럼프 후보를 시원하게 만들어준 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트럼프 쪽의 반응은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아주 의기양양하고 이제 신났죠. 네. 그쪽 공화당 캠프에서는. 네. 어저께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럼프 본인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이는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커다란 승리다. 이렇게 대환영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아직 부동층,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4건의 형사 기소 가운데 이제 유죄 판결이 내려져서 1심 형량이 선고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오는 11일 목요일 LA 시간으로 오전 7시로 그 판결이 예정되어 있는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회사 서류 조작 사건, 이 한 가지만 이제 트럼프의 앞길을 막는 사법 리스크로 남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 법적 제한을 우회해가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질주 본능이 이번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민주당 측에서는 대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는 말을 했지만 굉장히 큰 실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트럼프 쪽은 벌써 그 지난번 이 뭡니까 저 성추문 임박한돈 재판 유죄 판결도 좀 무효화하기 위해서 뭐 오늘 벌써 변호인단이 뭐 야단 났더라고요. 예. 자, 이게 뭐 대법원 내부에서는 사법 위기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없는 거예요? 많은 한인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9분의 대법관 중에 6대3으로 이 판결이 나왔는데 이 중 3명 중 한 사람 소수 의견을 낸 여성 대법관 쿠바 출신의 미국인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이번에 나왔는데 전직 대통령 범죄 혐의를 면책해 주는 것이 대통령직 시스템 제도를 바꾸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헌법과 정부 시스템 기초가 되는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이런 원칙을 조롱하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탄식을 했는데요. 심지어 소토마요르 대법관 굉장히 진보적인 인사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법원 판결이 다 옳다고 가정을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내가 미워하는 정적을 암살하라고 네이비실 해군 특수부대를 시켜서 명령하는 것도 면책이 될 수 있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 쿠데타를 조직하는 것도 면책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사면 대가로 돈을 받아도 면책이 되는 이런 법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모든 공적 권력의 사용에 있어서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유럽 스타일의 임금님, 왕이 된 셈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는 이 같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위기를 가중시켰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개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미국은 판례법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뭐 한국 법하고 미국 법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가 하반기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3대 지수 동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어제에서 오늘도 현재까지는 대부분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3대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연속해서 돌파했던 파워가 아직까지 시장에 남은 것으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 보면은 다우 존스 지수 0.13% 올랐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 역시 0.27%나 올랐죠. 나스닥 0.83% 올라가면서 지수 이제 17,800 돌파했습니다. 상반기를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 0.62% 오른 주당 124.3달러 기록했는데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세가 주가를 뒷받침하면서 하반기 첫날부터 아주 좋은 출발을 보이고 올해 연말까지는 장밋빛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게 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기술주는 어땠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19%나 올랐는데요. 시가총액이 3조 4천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엔비디아를 넘어서서 전 세계 1위 자리를 계속 지켰죠. 그리고 애플은 역시 3% 가까이 오르면서 시총 2위 자리를 지켰는데 3조 3,240억 달러로 이렇게 파악됐고요. 알파벳 역시 0.46% 상승한 주당 183달러 기록하면서 아주 호조를 보였습니다. 네. 국채는 좀 불안정하지 않았습니까? 주가는 올라갔는데 예. 국채 조금 흔들거렸는데 그 국채 시장 이자율 지난 주말에 이어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게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직 대통령의 우세가 관측이 되면서
나라의 빚이 많아질 것을 걱정한 투자자들이 채권을 팔아넘긴 데 따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채권 시장에서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4.46%를 기록했는데 경제적인 원인이 아니라 정치적인 변수 탓으로 이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된다면 불안감이 늘어날 것 같아, 이런 심리라는 것입니다. 네. 국채의 금리가 이자율이 올랐다. 무슨 얘기냐?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에 매도 물량이 더 많아지는 현상을 일컫고 있는데, 이제 일본 정부까지 지금 엔화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일본이 시장 개입에 나설 것이다, 이런 루머까지 전해지면서 미국 채권 매수세가 끊어지고 또 가격 하락에 한몫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새로 발행이 되는 일본 신권 지폐에 한국 경제를 침탈했던 장본인의 얼굴이 지금 박힌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가장 비싼 1만 엔짜리 일본 지폐에 이제 얼굴 주인공이 바뀌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광복회에서 강력하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단체인 광복회가 이번 주,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일 첫 선을 보이게 되는 일본의 1만 엔권 발행 지폐, 여기에 얼굴 주인공이 바로 저 식민지 시절에 한국 경제 침탈을 했던 장본인 시부사와 에이치라는 사람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아주 강력히 반발을 하고 나섰고, 또 당장 이를 취소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미국으로 치면은 최고액이 $100짜리 지폐인데,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우고 있는 벤저민 프랭클린 얼굴이 새겨져 있죠. 가장 권위 있고 가격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초상화가 제일 비싼 지폐의 주인공이 되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는 잘 아는데요. 시부사와 에이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광복회 성명을 인용해 드리자면요. 예. 이 시부사와 에이치라는 사람은 한민족을 경제적으로 수탈하는데 앞장섰고, 또 그 천병 역할을 했던 제일은행의 소유자다. 네. 철도를 한반도에 개설해 가지고 한국의 자본을 수탈하고, 또 이권 침탈을 위해서 제일은행의 지폐 발행을 주도했고, 또 그 화폐에다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 넣으면서 조선인들에게 치욕을 안겼던 그런 장본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조금 해빙 조짐을 보이는 한일 관계가 다시 또 악화가 될 것 같네요. 네. 예, 그럴 개연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광복회에서는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수탈을 상징하는 인물을 국제 무대에서도 많이 통용되는 일본 1만 엔권짜리 지폐에 사용하는 것, 그것도 공식적으로 새 인물을 갈아 끼우는 것, 이것은 한국에 대한 모독이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최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고, 또 외교적으로도 이거는 한국을 모독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25년은 주지하다시피 해방 이후 20년 만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올해가 한일 수교 59주년이죠. 정치 외교 역사 각 분야에서 관계 정상화를 바라는 양국 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이고, 또 과거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시키려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광복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진정으로 관계 개선 그리고 대한민국과의 우호 증진을 위한다면 문제 인물의 화폐 인물 사용을 즉각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내일부터 10,000엔권, 5,000엔권, 1,000엔권 지폐 초상을 모두 새 인물로 바꾼 신권을 발행하는데, 2004년 이후에 20년 만에 지폐 인물을 바꾸는 그런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젊은 도시였던 LA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민 감소, 출산율 감소 등으로 지난 10년 동안에 60대가 무려 32%나 늘어났고 70%는 40%나 증가했고 또 전체 평균 나이는 2.6세가 높아져 37.4세. 그러니까 37살 어떻게 되나요? 3, 4, 12 이렇게 돼 0.4면은 12 곱하기 3은 4.8. 그러니까 5달 정도가 되네요. 37세 5달 정도가 됐네요. 이제 평균이. 그리고 또 저희 라디오 코리아 뉴스레터 라콜레터가 오늘 또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 라콜레터에 관한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었는데 이번 주에도 알차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가득하다는 소식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LA가 이미지상으로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이미지인데 오히려 고령화되고 있다면서요. 네, LA 카운티에선 지난 10년 동안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A 타임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서 2022년 사이 LA 카운티 중간 연령 2.6년이 더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중간 나이 37.4세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뭐 미국도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LA도 그런 거 아닐까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고령화가 일어났다곤 해도 예. LA는 그 속도가 훨씬 심했습니다. LA 카운티 중간 나이는 퍼센테이지로 보면 7.5%가 높아진 건데요. 전국의 고령화되는 속도보다 50% 이상 더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각 연령대별로 주민수가 얼마나 되는지 수치도 나왔나요? 네, 2012년에서 2022년 사이 그 10년 동안 10살 미만의 LA 주민 수는 20%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10살에서 19살 사이 주민 수는 14%가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60대는 3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70대는 무려 40%가 늘어났습니다. 즉 어린 연령 주민 수는 감소한 반면 나이가 많은 주민 수는 크게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주와 이민이 감소하고 출산율이 또 줄어든 데 더해서 주택 가격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USC의 도엘 마이어스 정책계획 인구학 교수는요. LA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가 비슷한 이유로 고령화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우선 주택 가격이 이 젊은 세대를 몰아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렌트비, 주택, 콘도 비용 측면은 전국적으로 봐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렇죠. 이로 인해 집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일부 젊은 성인들은 LA나 베이에리아, 오렌지 카운티 같은 곳에선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의문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마이어스 교수는 점진적이고 느린 유출이긴 하지만 그렇게 유출되는 인구가 누적되고 있는 데다가 그렇게 주택 가격 때문에 떠난 경우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추세를 향후 미래에는 아주 파괴적인 트렌드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가 너무나 비싸고 또 많은 돈이 드니까 젊은이들이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여기를 비관하면서 LA를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왜 보통 일반적으로는 젊은 주민들이 도심 지역에 살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외곽 지역으로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마이어 교수는 그런 점을 언급하면서 그런데 주택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는 젊은이들이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고 그렇게 도시에선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수십 년 전에 주택을 구입한 일부 주민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고 있고요. 그 주택에 좀 더 오래 거주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주택 공급은 또 줄어들고 가격은 오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LA 카운티에서는 젊은 층의 숫자를 유지하고 싶거나 또는 젊은 층을 더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마이어스 교수는 20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인구라고 꼽으면서 예. 전국적으로도 20대는 부족한 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이처럼 제한적인 숫자의 잠재적 신규 거주자를 위해서 주택 가격이 훨씬 낮은 다른 주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아니 이 뭡니까
실제로 한 조사에서 그런 면이 잘 나타났다는데 그건 어떤 조사였어요? LA 비즈니스 카운슬 인스티튜트이 LA 타임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한데요. 세입자와 35살 미만 주민 4분의 3 가까이가 LA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걸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경우엔 그 비율이 37%, 또 65살 이상의 경우엔 26%만이 그런 고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높은 주택 가격, 거주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젊은 층 인구를 유지하거나 유입시키는 건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비싼 주택 가격 외에도요, 뭐 이민자 유입이나 또는 이주나 뭐 출산율 이런 다른 요인들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마이어스 교수는 캘리포니아주가 다른 주에서 20대 인구를 충분히 끌어들이지 못해서 노령 인구 증가를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없다는 점 지적했는데요. 인구 센서스 데이터를 보면 2022년 기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사한 사람들 가운데 타주에서 이사 온 경우는 전체의 11%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가장 낮았던 수치고요. 전국 평균이 20%였는데 그 외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팬데믹의 그때 최고치에 비해선 많이 둔화하긴 했는데 그래도 2022년, 2023년 이때 또 여전히 26만 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면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출산율 10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957년 인구 1000명당 약 25명의 출산율을 기록한 후에 2021년엔 이게 11명으로 떨어졌고요. 2028년엔 캘리포니아주 평균 여성이 평생 2.15명, 그러니까 2명 조금 넘는 정도로 자녀를 낳았는데요. 이건 캘리포니아주 인구를 부양하기엔 충분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게 1.52명, 그러니까 2명이 채 안 되는 숫자로 급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8번째 낮은 수치를 나타낸 겁니다. 하긴 요새 호바트 학교나 뭐 이렇게 학교 근처에 가봐도 확실히 예전보다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저희 초등학교 학생들이 말이죠. 네. 예전에는 뭐 그냥 하교 시간만 되면은 그 근처에 엄청 차도 네, 많고 자동차들이 그냥 말도 못하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길이 잼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안 보여요, 확실히.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네, 지나다니면서. 그러니까 확실히 학생 수들도 많이 네. 줄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특히. 네.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그런 뭐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LA 시의 통계 아닙니까? LA 카운티요. LA 카운티. 네네. 그러면은 이게 좀 변들이 다른 뭐 오렌지 카운티나 무슨 리버사이드나 이런 데서는 젊은 층이 좀 늘어나고 있나 그걸 또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각 지역의 중간 나이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UCLA 근처의 중간 연령 그리고 라미라다 쪽 중간 연령을 전했는데요. 네. 13,000명 정도 되는 UCLA 쪽의 중간 연령은 아무래도 젊었습니다. 19.5세. 20살이 네. 안 되네요. 놀랍지 않은 그런 연령이고요. 네. 그리고 라미라다에는 4,400명이 거주하는 동네가 따로 있는데 북동쪽 코너에 여러 어덜트 하우징 커뮤니티가 있는 쪽을 보면 이곳의 중간 연령은 아무래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63.5세입니다. 아무튼 캘리포니아주의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날씨 그리고 다양한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택 비용이 이런 인구적인 면에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마이어스 교수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 라디오 코리아의 뉴스레터 라코 레터가 오늘 또 나오게 되죠. 네, 매주 화요일 나오는데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팀이 만드는 이 라코 레터는 오늘 제 15호 이메일로 배포하게 됩니다. 라코 레터 주요 내용을 보면 $20 가치가 2만 배에 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오늘 실립니다. $20. 네, 지난번 $1 지폐에 관한 내용이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예. $20 중에서는 40만 달러에 가까운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행운의 지폐가 있다는 겁니다.
일부 오류가 있는 20달러가 3년 전 경매에서 40만 달러에 가까운 가격에 낙찰돼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조폐국 직원 실수로 잘못 인쇄됐던 20달러가 수집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가에 매매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라쿠레터 잘 보시면 어떤 20달러가 높은 가치가 있는 건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당장 지갑 열어가지고 지폐 살펴야 되겠습니다. 라쿠레트의 오늘 또 다른 주요 뉴스는요. 미국의 은퇴의 나이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다고 해요. 네, 현재 은퇴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62살이고 뭐 66세, 67세에도 은퇴를 할 수 있죠. 예. 즉 조기 은퇴 62살, 만기 은퇴 66살 또는 67살인데 이러한 기존의 은퇴 연령을 대폭 높이는 것으로 이제 70살이 돼야 은퇴를 할 수 있게 개정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조기 은퇴 나이를 62살에서 70살로 바꾼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조기 은퇴 나이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사회보장국이 지금 압박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35년쯤이 되면 사회보장국이 약속한 연금을 100% 다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조기 은퇴 연령 상향 조정 불가피한 것으로 워싱턴 정치권에서 여겨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제 60대 은퇴 시대가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자세한 내용 역시 이번 라쿠레터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 슬기로운 회사 생활 코너가 있는데 여기서는 점심시간이 얼마나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짚어본다면서요? 네, 하루에 5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최소 30분 휴식 시간 줘야 하는 게 노동법이고 풀타임 직원에겐 1시간 점심시간이 보장돼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법을 잘 지키지 않는 회사나 업주에 대해선 직원들이 노동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점심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어기는 직원들도 이제 고용주 측에선 문제 삼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은 라쿠레터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라쿠레터 어떻게 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까? 네, 이 경제와 문화 이런 유익하고 재미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라쿠레터에서 제공되는데 네. 이런 내용을 받아보시려면 구독부터 하셔야 합니다. 구독은 아주 간단합니다. radiokorea.com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뉴스레터 구독하기라고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네. 거기에 이메일 주소를 남기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만 남기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네, 신청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번에는 이자 소득과 이자로 지불하는 경비는 세금 보고할 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오늘은 개인이 내는 기부금은 어떤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금 공제, 뭡니까 기부금, 이 세금 공제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제 기부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적은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뭐 세법이 뭐냐까지 따질 필요 없이 좋은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니까 그게 기부금이 세법에 어떤 적용이 있어 그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시는 것은 마음이 끌리는 대로 네.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좀 큰 돈을 좀 내가 내야 되겠다. 아니면은 현재 지금 집을 굉장히 큰 집을 갖고 있는데 캐피탈 게인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을 세법상으로 어떻게 좀 조정을 하면 세금은 좀 적게 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좋죠. 없을 것인가. 네. 기부금의 역사를 보면은 오랜 동안 됐어요. 사실상 정부가 이런 사회의 필요에 대해서 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정부는 그 모든 면에서 다 일일이 간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자 되신 분들한테는 SSI를 도와준다. 아니면은 뭐 메디칼을 통해서 의료 혜택을 준다. 저소득자 아파트에다 보조금을 준다. 푸드뱅크를 통해서 어떻게 저렴한 음식을 제공한다. 그다음에 EBT 카드나 푸드 스탬프를 통해서 정부가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야 기부자들한테 내가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그 우리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 당신네들이 해라. 예를 들자면은 교회도 정부가 교회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어디까지 누구를 얼마만큼 지불해 주겠어요. 자발적으로 해라. 학교재단, 병원, 뭐 여러 가지 사회가 해야 될 일들을 정부가 못 하니까 정부가 예를 들면 10만 불의 도네이션을 한다 그러면 정부가 30%의 세율이라고 한다면 33만 불은 정부의 돈을 합해가지고 10만 불을 도네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지. 그런 논리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신이 10만 불을 냈다고 하지만은 내한테 내야 될 3만 불을 안 내고 10만 불, 7만 불 더해가지고 낸 것이니까 나도 뭐 좀 까다롭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부도. 그래서 정부는 아무라도 그냥 내는 기관에 모든 돈을 다 디덕션을 해주느냐 하는 것들도 시비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얼마만큼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내는 금액만큼은 되는 것이지 낸 금액은 다 해준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보통 일반인들이 10만 불을 번다 그러면 60%까지는 디덕션이 돼요. 그럼 6만 불까지. 그러니까 10만 불을 디덕션했는데 10만 불이 된다는 뜻은 아니고 10만 불의 60%. 근데 어마어마한 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더 어떻게 좀 세금 보고를 좀 전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난프라핏 오가니제이션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하려면은 한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알아봐야 돼요. 그 난프라핏 오가니제이션이 합법적인 난프라핏 오가니제이션인가. 보통 큰 금액을 하실 경우에는 당신 그 비영리 단체가 exempt 레터를 가지고 있어 IRS로부터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이러이러한 단체는 언제 예를 들면 exemption을 IRS로부터 받았다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것도 좀 잘 안 내는다. 20년 30년 전에 있는 편지다. 그러면은 IRS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이름을 딱 쳐보면은 언제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것들을 다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정부가 난프라핏에서 그 프라핏 하는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IRS에다 다 보고를 하면은요, 그 인포메이션은 기부자들한테는 프리로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있어요. 개인적인 인컴 텍스는 블락을 시켜놔도 그건 퍼블릭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요 현금 말고요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기부하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내가 재산이 있는데 1,000만 불짜리 집이 있다. 근데 옛날에 뭐 샀을 때 50만 불, 100만 불 주고 샀는데 그걸 팔아서 쓰려니까 어마어마한 캐피탈 게인 세금을 낸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예를 들면은 자선단체에다가 기부를 하든지 또 자선단체 기부를 하는 분도 있지만은 자기가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뭐 빌 게이츠 500억 불 자산입니다. 뭐 록펠러, 카네기, 뭐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워렌 버핏이 또 빌 게이츠 재단에 플러스 자기 자식들한테 50억 불을 또 줬더라고요. 50억 불 적은 돈이죠. 아니 그럼 그 50억 불은 다 텍스 디덕션이 돼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오랜 동안 주식을 해가지고 스탁 옵션이다 해가지고 베이시스가 거의 없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팔면은 100만 불 팔면 100만 불이 캐피탈 게인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러면 그런 돈을 자기 자선단체에다 넣어놓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텍스 공제를 받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그 대신 그 자선단체가 소위 말해서 자선단체의 목적에다 잘 써야 되지. 당연하겠죠. 그 돈을 자기가 또는 아들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자기 돈 같이 그냥 다시 빼게. 그래서 다시 뭐 수백억 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뭔데요? 우리 한인분들은 기부를 좀 적게 한다, 덜 한다, 뭐 이런 통념이 있잖아요. 고객분들, 한인분들 많이 계실 텐데 세금 보고 하면서. 제가 좀 세금 보고 하면서 어떤 미국 사람들 하는 경우에는 50불,
30불 학교 뭐 국민학교, 네.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파이어파이터 그 네, 소방대원한테도 네. 주고 학교에 누구도 주고 그렇게 하나 해서 잘잘하게 많은 것을 갖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예. 한 90% 이상이 네. 교회만 내시는 것만 있거든. 교회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헌금. 레드크로스에다가 내는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지진이 났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을 투여하고 네. 물자를 공급하고 하는 것들은 레드크로스가 하거든요. 그런데도 조금 투자를 기부를 좀 해서 다양화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미국에 생활하는데 네. 정신적인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은 사회의 니드는 여러 군데 많이 있기 때문에 홈리스를 위한 것들 저는 자녀가 그 시기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Veterans Administration 네. 같은 데에도 주기적으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씩 내고. 네, 그게 많지 않더라도 뭐 50불이든 아 그러니까요. 100불이든. 50불이든 100불이든. 예.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고펀드미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고펀드미가 거기다 내면 다 텍스 디덕터블 되느냐? 아닙니다. 뭐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들도 예. 있고 그러나 적은 금액을 내면서 꼭 텍스 디덕터블이니까 헌금을 내고 돈을 내고 그것 아니니까 안 낸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좋은 마음을 전달하니까 고펀드미도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금방 예를 들자면은 그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 뭐 텍스 익셈션 레터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고 그럴 경우에는 텍스 디덕터블이 되지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고펀드미에서 제가 받았어요 도움을. 그럼 저 그거 세금 보고 해야 되나요? 그건 난택사블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받은 건데 기프트로 받은 것이니까. 아니 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돈 말고 현금 말고 음. 내가 부동산이나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 있어서 그거를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난프라핏 오가나이제이션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fair market value로 예를 들자면 애플 주식을 내가 거의 제로에 샀어. 아니면 스탁 옵션을 샀어. 그런데 오늘 현재 200불이 넘어. 그러면은 캐피탈 게인이 10만 불, 20만 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증여를 하면은요. 자기 디덕션을 20만 불의 디덕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돈을 받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30% 세율이라고 하면은 2, 3은 6만 불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안 낼 수도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네. 근데 아까 맥시멈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아니 내가 번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AGI라고 불러요. Adjusted Gross Income의 60%까지만 되는 거죠. 내가 번 돈의 네, 60%만이 60%. 내가 가능하다. 10만 불을 버는데 100만 불을 아니 10만 불을 내가 낸다고 하면은 그 10만 불까지는 되지 않고 6만 불까지는 금년도에 되고 4만 불 못 쓰는 것은 내년도로 2월에 가지고 또 다시 내년도에 2월에서 하면 해주니까 뭐 많이 내면 낼수록 뭐 그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 헌금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어떻게 지금 되나요? 정치 헌금이나 뭐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한테 헌금을 교회가 아닌 네. 헌금을 하거나 내가 고등학교를 나왔을 때 내 시골의 고등학교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그래 한국에서 네. 거기다가 도네이션을 하면 되느냐 예. 미안하지만 해외 난프라핏은 미국 정부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금액이 적으면은 하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정치 헌금도 안 되는 거고요. 정치 헌금도 물론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정치 헌금이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왜냐면은 정치 헌금도 예를 들면은 아직 등록 안 한 사람들한테 등록을 해가지고 투표를 하게끔 한다 하는 그런 행동들은 좋은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를 지지한다 하는 것은 안 네. 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 아주 재밌는 거 하나 이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영리 단체에서 편지가 와. 예를 들어서 $500 기부하시면은 예. 제가 디즈니랜드 입장권 한 장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예. 요즘 디즈니랜드가 한 200불 한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불만 진짜 이 세금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혜택은 공제를 하고 네트 금액만 청구하게끔 돼 있습니다. 300불만 300불만. 그렇군요. 교회도 은혜라는 것을 환산할 수 있다면 그것도 빼고 해야 되겠죠. 극단적인 예입니다. 내가 네. 교회에 헌금을 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으면은 그걸 빼고 기부금고 빼고 해야 빼고 되겠네. 해야 되죠.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함께했습니다.